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후 2시 앨리스입니다. 요즘 앨리스가 정말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밤에 집중해서 읽고 싶어서 애들 빨리 자라고 이제 닥달을 하고 애들 빨리 잠들면 이따 라면 끓여 먹으면서 책을 읽으려고 매일 밤 고대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Educated.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이렇게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으로 출판됐어요. 간단하게 먼저 말을 하자면 몰몬교 원리주의 부모님을 둔 아이들이 그 부모님이 만든 어떤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정에서 정부나 학교 교육은 뭐라 그러지? 자기네들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사탄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접촉하지 않고 늘 무기와 비상식량을 구비해 두고 사는 가정에서 자란 한 여자아이가 스스로 대학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자기 아빠와 엄마가 사탄이라고 규정했던 그 문화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가정과 이 세상 사이에 그 사이에 놓여있는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묘사한 책이어서 진짜 요즘 흠뻑 빠져서 읽고 있고요. 책 두께는 이 정도이고 페이지는 한 511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 약 한 300 몇 페이지 정도 와 있어요. 360페이지? 제가 이 책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상적인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읽어볼게요. 내 머릿속에 가장 선명하게 새겨진 기억은 진짜 기억이 아니다. 상상으로 지어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실제로 벌어진 일처럼 기억하게 된 이야기다. 그 기억은 내가 6살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5살 무렵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너무도 자세하고 생생하게 이야기해주는 바람에 나뿐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는 모두 총성과 고함이 들리는 영화 같은 기억을 각자 만들어냈다. 내 기억 속에 귀뚜라미가 등장했다. 귀뚜라미 소리는 우리 집을 포위한 연방정부 요원들로부터 숨기 위해 식구들 모두가 불을 끈 채 부엌에 모여 웅크리고 있을 때 들리던 소리다. 여자 한 명이 물잔으로 손을 뻗고 달빛에 그녀의 실루엣이 드러난다. 채찍을 치는 것처럼 총성이 울리고 그녀가 쓰러진다. 내 기억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은 늘 엄마였고 엄마의 팔에는 아기가 안겨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엄마가 낳은 7명의 자녀 중 내가 막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지 1년쯤 지난 후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아버지가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이 적힌 이사야서를 낭독하는 것을 듣기 위해 모였다. 아버지는 무릎에 커다란 성경을 펴들고 겨자색 소파에 자리 잡았다. 엄마가 그 옆에 앉았고 우리는 낡은 갈색 카펫 여기저기에 옹기종기 앉았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하루 종일 고철과 폐기물들을 들어 나르는 일을 한 후 지친 아버지는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아버지가 낭독을 중단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우리는 조용히 앉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버지는 키가 크지 않았지만 방 전체를 휘어잡는 존재감이 있었다. 예언자 같은 엄숙한 분위기 말이다. 아버지의 손은 두껍고 거칠었다.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의 손, 아버지는 그런 두 손으로 성경을 움켜쥐었다. 그는 같은 구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었다. 그리고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한 번씩 반복할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고 방금 전까지도 피곤에 찌들어 부어있던 눈이 커지고 번쩍였다. 아버지는 이 구절에 신의 교리가 담겨 있으니 주님께 직접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냉장고에 들어있던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을 모두 없앴고 저녁에는 트럭에 꿀 190리터를 싣고 돌아왔다. 이사야는 엉긴 젖과 꿀 중에 어떤 게 악인지 말해주지 않지만 주님께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시지. 아버지는 오빠들이 꿀이 든 하얀 통들을 지하실로 옮기는 동안 씩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뭔가
뭐랄까요. 아무튼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데 오빠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쇼니라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이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움켜줘서 화장실에 물에 처박기도 하고 그렇게 폭력적인데 오빠에 대해 그 폭력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거리두기 하면서 분석해야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쇼 오빠가 항상 얘한테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뭐 쇄골뼈가 보이는 티셔츠를 입거나 아니면 팔을 걷어붙이거나 이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창녀라는 단어에 코웃음을 쳤었다. 내가 듣기에도 어감이 이상하고 구식 표현 같았다. 그러나 그런 표현을 쓰는 쇼 오빠를 조용히 비웃으면서도 나는 그 단어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게 됐다. 그 표현이 자주 쓰이지 않는 구식이라는 것 때문에 내 느낌은 더욱 강화가 됐다. 나를 칭찬할 때 말고는 다른 상황에서 들어본 적이 나를 칭할 때 말고는 다른 상황에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15살쯤 되었을 때 마스카라와 립글로스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쇼 오빠는 아버지에게 읍내에 나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 즉시 내가 임신했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읍내에서 하는 연극에 절대 출연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다고 소리질렀다. 엄마는 내가 얌전하고 믿을 만한 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쇼 오빠는 10대 소녀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 경험으로는 신앙심이 두터운 척하는 아이들이 최악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나는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 껴안고 침대에 앉은 채 밖에서 고함이 오가는 것을 듣고 있었다. 내가 임신한 걸까? 확신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남자아이들과 있었던 모든 접촉을 떠올려 봤다. 흘끗 본 것, 살짝 스쳐간 것, 모두. 그러고는 거울로 가서 셔츠를 들어 올리고 손가락으로 배를 만져봤다. 배 여기저기를 꼼꼼히 눌러보면서 어쩌면이라고 생각했다. 남자애와 입을 맞춰본 적도 없었다. 분만 과정을 목격하긴 했지만 임신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와 오빠가 고함을 질러대는 중에도 무지가 내 입을 막았다. 그들의 질책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변호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내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후 나는 창녀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보탰다. 이제 창녀라는 단어는 행동보다 본질에 관한 묘사가 됐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뭔가 불순한 요소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내게 미칠 수 있도록 허락하는지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다. 라고 나는 일기에 썼다. 그러나 쇼 오빠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내게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해줬다.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원래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거는 이제 사탄의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음악 공부를 해서 성가대 지휘자가 되면 죄책감을 덜 거라고 생각해서 음악을 공부하겠다는 계획으로 대학에 들어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사와 정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여자의 생각에 정치나 역사는 남자들에게 어울리는 건데 왜 여자인 내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여자답지 않은 거에 관심을 갖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누구한테 상담을 해야 되나 또 고민하다가 이제 유태인 역사를 가르쳐주는 교수를 찾아가서 그냥 자기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데 그 교수의 대답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홀로코스트에 대해 알게 된 게 언제라고요? 교수가 물었다. 브리검 영에 와서 알게 됐어요. 학생 동네의 학교에서는 홀로코스트를 안 가르쳤나요? 아마 가르쳤겠죠? 내가 말했다. 그런데 제가 다니질 않았어요. 학교에 왜 다니지 않았나요? 나는 최선을 다해 설명을 했다. 부모님이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다 끝내자 교수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라도 해야 하는 사람처럼 두 손에 깍지를 꼈다. 계속 도전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도전을 하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단어였다. 영국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가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 하나지요. 내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만일 합격을 하게 되면 그건 학생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거예요. 나는 교수와의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하면서 숙소로 걸어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도덕적인 조언이었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내 소명을 다하라는 신의 부름과 내 마음속에서 나를 부르는 다른 목소리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원했었다. 그러나 캐리 박사는 그런 내 질문은 옆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먼저 학생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본 후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세요. 나는 그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진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참 글을 쓰는 사람들은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쓰는 재주는 없고 읽는 재주만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책을 읽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되면 또 이렇게 인상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올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앨리스의 오두시였습니다.